레이먼드 챈들러. 진주는 성가셔. 하편. 지난 줄거리. 주인공은 자신의 약혼녀 엘렌에게서 사라진 진주를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는다. 가장 의심스러운 인물 헨리를 찾아가지만 되려 헨리에게 한 방 먹고 만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술을 마시다 보니 둘은 적에서 친구 비슷한 사이가 되어버리고, 진주의 실마리를 잡기 위해 두 사람은 뒷세계 사정이 밝은 겐드지를 찾아가 거칠게 압박한다.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다섯. 내 차는 그 블록을 따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우린 차에 올랐다. 헨린 운전대에 팔을 기대고 앞 유리창을 침울하게 바라보았다. 그래, 어떻게 생각하나, 윌터? 헨리가 마침내 물었다. 내 생각을 묻는다면 헨리, 캔드지 씨가 우리를 쫓아내려고 엉뚱한 소리를 했다고 생각해. 게다가 우리가 보험회사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리가 없잖아. 내 생각도 그래. 덧붙이자면 멜라 크리논이 잭 롤런이 하는 놈들 자체가 없을 것 같아. 캔드지 이 작자가 적당히 아무 번호나 눌러서 사기를 친 거야. 도로 가서 그놈 사지를 찢어놔야겠어. 피로먹을 멍청한 뚱보 같으니. 어쨌거나 우린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계획을 짜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 아파트로 돌아가서 다른 계획을 짜보자고. 그리고 술에 취해버리자고. 헨린 말하면서 시동을 걸어 연석에서 차를 떼놓았다. 우리에게 약간의 술은 허용될 수 있겠다 싶어, 헨리. 헐시고. 헨린 콧방귀를 뀌었다. 팔뱀이? 난 돌아가서 집구석을 엎어버리겠어. 헨린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교차로에서 차를 세우더니 위스키병에 입술을 댔다. 술을 들이켜고 있는데 차 한 대가 우리 뒤에 붙더니 살짝 충돌했다. 술이 목에 걸린 헨린 병을 내리다가 옷에 술을 조금 흘리고 말았다. 이런, 이놈의 동네는 갈수록 붐비는구만. 술 한 모금 마시는데도 웬 머리 좋은 원숭이가 와서 팔꿈치를 쳐대니까 말이야. 헨리가 툴툴거렸다. 우리 차가 전혀 앞으로 나가지 않자 뒷차에 탄 누군가가 고집스럽다 싶게 경적을 울려댔다. 차 문을 열어젖히고 내린 헨린 뒤차로 갔다. 상당히 큰 목소리들이 들렸는데 헨리의 목소리가 더 컸다. 헨린 잠시 후 돌아와 차에 탄 뒤 출발시켰다. 아, 이런, 저 자식 주둥이를 뽑아버렸어야 됐는데 말이야. 나도 마음이 여려졌어. 헨리가 말했다. 그는 남은 길을 빠르게 달려 할리우드로 돌아가 샤토 모레인에 도착했고, 아파트로 올라온 우린 각자 커다란 잔을 손에 들고 자리를 잡았다. 적어도 1리터 반 정도는 되겠어. 탁자 위, 이미 한참 전에 비어버린 다른 병들 옆에 자신이 올려놓은 병 2개를 바라보면서 헨리가 말했다. 틀림없이 생각하는데 도움이 될 거야. 그걸로 부족하면 말이야, 헨리. 그 술을 공급해준 장소에 더 풍부한 보급품이 있을 거야. 난 술잔을 기운차게 비웠다. 저는 괜찮은 놈 같아. 어떻게 매번 말을 그렇게 웃기게 할 수가 있어? 헨리가 말했다. 내 어법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진 않아, 헨리.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두 분 다 뉴 잉글랜드의 전통을 따르는 언어 순수주의자여서 난 자연스럽게 미국식 현지어를 입에 담은 적이 없거든. 심지어 대학에 다닐 때조차 말이야. 헨린 이 말을 소화시켜보려고 노력하는 눈치였으나 위장이 다소 더부룩하게 얹은 것 같았다.
우린 캔드지와 그의 미심쩍은 조언에 대해 잠시 얘기를 나누었고 그렇게 아마 반 시간가량 흘렀을 것이다. 이때 다소 갑작스럽게 책상 위에 하얀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난 서둘러 다가가며 엘렌 맥킨토시이기를 그리고 그녀의 기분이 나아졌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인데다가 낯설었다. 상대방은 활기차게 불쾌한 금속성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월터 게이지인가? 네, 제가 케이지 씨입니다만. 그래, 게이지 씨. 당신이 보석 구입에 관심이 있다던데. 난 수화기를 아주 세게 움켜쥐고 몸을 돌려 전화기 너머로 헨리에게 얼굴을 찡그려 보였다. 하지만 그는 침울하게 올드 플랜테이션을 잔에 또 한가득 붓고 있었다. 네, 맞습니다.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흥분되었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하면서 응답했다. 보석이란 게 진주를 말하는 거라면 말이지. 49알이 줄로 엮인 그거 말이야, 친구. 값은 5,000달러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숨이 턱 막혔다. 5,000달러라니. 그게... 목소린 무례하게 나를 가로막았다. 내 말 들었을 텐데, 친구. 5,000이야. 손을 들어서 손가락을 꼽아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안 돼. 생각해봐. 나중에 전화하지. 전화긴 건조한 소리를 내며 딸깍하고 끊어졌고 난 떨리는 수화기를 그 요람에 올려놓았다. 떨고 있었던 것이다. 난 자리로 돌아가 앉은 뒤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쳤다. 헨리, 효과가 있었어. 하지만 정말 이상하군. 난 낮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헨린 빈 유리잔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가 빈잔을 내려놓고 그대로 두는 것은 처음 보았다. 헨린 깜빡임 없는 단호한 녹색 눈으로 나를 응시했다. 그래? 헨리가 조용하게 말했다. 뭐가 효과가 있었다는 거야? 그는 혀끝으로 천천히 입술을 핥았다. 캔드지의 가게에서 우리가 완수한 일 말이야, 헨리. 방금 어떤 남자가 전화해서 나한테 진주를 살 의사가 있냐고 묻더군. 노, 맙소사. 헨린 입술을 오므리더니 부드럽게 휘파람을 불었다. 그 빌어먹을 이태리놈이 결국 뭐가 있긴 있었구만. 그런데 5,000달러를 말하는군, 헨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일이야. 하? 헨리의 눈이 안화에서 튀어나올 듯이 붉어졌다. 그 가짜에 5,000을 달라고? 미친놈이군. 그거 200이라며. 자네가 말하지 않았나? 완전히 돌았군. 5,000? 5,000이면 가짜 진주를 사서 코끼리 화물칸이라도 채울 수 있겠어. 헨리가 당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잔들을 다시 채웠고 우린 잔 너머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 그래. 젠장 맞을. 어쩔 거야, 월터? 헨린 오랜 침묵 끝에 물었다. 헨리, 할 일은 하나뿐이야. 사실 엘렌 맥킨토시가 이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은 건 비밀이었어. 그리고 엘렌이 이 진주들에 대해 내게 얘기해도 된다는 펠르독 부인의 명확한 허가를 얻지 않은 이상 난 그 비밀을 존중해야 하겠지. 그런데 엘렌은 지금 화가 나서 나하곤 말도 안 하려고 하거든. 내가 위스키를 너무 많이 마신다는 거야. 아직 내 말이나 머린 분명히 냉철한데 말이지. 일이 이상하게 흘러갔으니 결국 펠로독 일가와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 물론 사업적으로 경험이 많고 더불어 보석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 그런 남자가 한 명 있거든, 헨리. 내일 아침에 그 사람한테 전화해봐야겠어.
난 단호하게 말했다. Oh no, 그런 말은 9마디쯤으로 끝낼 수 있지 않나, 친구. 그 사람이 누군데? 헨리가 말했다. 랜싱 갤러모어 씨라고 7번가에 있는 갤러모어 귀금속 회사의 대표야. 벨로독 부인의 아주 오랜 친구인데 엘렌이 이 사람을 종종 언급하곤 했어. 사실 가짜 진주를 얻어다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하지만 그 사람은 경찰한테 찌를 거야. 헨리가 반대했다. 그럴 것 같진 않아, 헨리. 갤러모어 씨는 어떤 식으로든 펠로독 부인을 난처하게 할 만한 일은 하지 않을 거야. 헨리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가짜는 가짜야. 가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석가게 대표고 뭐고 간에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도 그렇게나 많은 돈을 요구한 데는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거야, 헨리. 내가 유일하게 떠올린 건 협박인데 솔직히 그건 내가 혼자 다루기엔 버거워. 펠로독가의 배경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 못하니까. 좋아. 헨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네 감이 그렇다면 그걸 따르는 게 낫겠지, 월터. 그럼 난 집에 잠깐 들러서 쉬는 게 낫겠어. 힘 좀 쓰려면 몸 상태를 좋게 만들어 놔야 하니까. 그럴 일이 있으면 말이지만. 괜찮다면 여기서 자고 가지 않겠어? 고맙네, 친구. 하지만 호텔에서 쉬어도 괜찮아. 잠들 수 있게 남는 독 한 술이나 가져가겠어. 어쩌면 아침에 소개소에서 전화가 올지도 모르고. 그럼 이 닦고 나가봐야 하니까. 그리고 보통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게 옷도 원래대로 갈아입고 가는 게 낫겠구만. 그렇게 말하면서 헨린 욕실로 들어가 금방 자신의 파란 모직 양복으로 갈아입고 나타났다. 난 내 차를 가져가라고 고집했지만 헨린 자기 동네에선 차가 안전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오늘 입고 있었던 코트는 계속 입기로 했다. 그리고 따지 않은 위스키병을 조심스럽게 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따뜻하게 내 손을 잡고 흔들었다. 잠깐만, 헨리. 난 지갑을 꺼냈다. 헨리에게 $20 지폐를 내밀었다. 이게 뭐야? 헨리가 으르렁거렸다. 자네 잠시 실업 상태잖아, 헨리.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일도 훌륭하게 해냈어.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말이야. 자넨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고 나도 이 정도는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어. 그럼 고맙네, 친구. 헨리가 말했다. 하지만 빌린 거로 치겠어? 헨리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걸걸해졌다. 아침에 전화해줄까? 그럼 좋지.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는데 자네 호텔을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 가령 내가 흘리지 않더라도 경찰이 도난 사건에 대해 알아낼 수 있다고. 그럼 최소한 자네를 의심하지 않겠나? 피려막을. 몇 시간이고 날 털어대겠지. 하지만 그런다고 경찰이 뭘 얻어내겠어. 내가 알맞게 익은 복숭아도 아니고. 헨리가 말했다. 물론 자네가 결정할 일이지만 말이야, 헨리. 그래, 잘 자게나, 친구. 나쁜 꿈 꾸지 말고. 헨리가 떠나자 난 갑자기 매우 우울하고 외로워졌다. 말씨가 거칠긴 해도 헨린 옆에서 날 상당히 기운차게 해주었다. 그는 정말로 남자다웠다. 난 남은 병에서 위스키를 크게 한 잔 따라 단숨에, 하지만 우울하게 들이켰다. 그러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엘렌 맥킨토시와 통화하고 싶다는 욕망에 휩싸여 버렸다. 난 전화기로 다가가 그녀의 번호를 눌렀다. 한참 뒤에야 졸음에 겨운 하녀가 응답했다. 하지만 엘렌은 내 이름을 듣고도 전화 받기를 거절했다. 그 때문에 나는 더욱 우울해져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남은 위스키를 모두 마셔버렸다. 그러곤 침대에 누워 선잠에 빠졌다. 여섯. 분주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니
아침 햇살이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아침 9시였고 불은 모두 켜놓은 채였다. 난 약간 뻣뻣한 몸에 피곤을 느끼며 일어났다. 야회복을 입은 채 잠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워낙 한결같은 정신을 소유한 건강한 남자라 생각보다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난 전화기에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다. 헨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기분 어떠신가, 친구? 난 머리통이 12개인 것처럼 숙취에 시달리고 있어. 그렇게 나쁘진 않아, 헨리. 소개소에서 연락받은 일이 하나 있어. 가서 한번 볼까 싶어. 나중에 자네 집에 들를까? 그래, 헨리. 꼭 와주게나. 11시쯤이면 어젯밤 자네한테 얘기했던 일을 마치고 돌아와 있을 거야. 그 머시갱이한테 전화도 온 건 없어? 아직은 없어. 좋아. 이따가 보자고. 헨린 전화를 끊었다. 난 차가운 물로 씻고 면도를 하고 옷을 입었다. 점자는 갈색 정장으로 차려입은 뒤 아래층의 커피숍에서 커피를 배달시켰다. 웨이터로 하여금 빈 병들을 치우게 한 다음 수고비로 $1를 주었다. 블랙커피 2잔을 마시고 나서야 다시 나 자신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난 웨스트 7번가에 위치한 갤러모 귀금속 회사의 커다랗고 번쩍이는 상점으로 차를 몰았다. 화창하고 멋진 아침이었다. 정말 상쾌한 날이라 왠지 만사가 알아서 잘 풀려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랜싱 갤러모 씨는 만나기가 다소 어려워서 굳이 비서에게 펠로독 부인과 관련된 일이며 기밀사항임을 밝혀야만 했다. 갤러모에게 이 말이 전해지자마자 곧장 난 벽에 너를 댄 긴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사무실 저 끝에 육중한 책상 뒤에 갤러모가 서 있었다. 그는 마른 분홍빛 손을 내밀었다. 케이지 씨, 처음 뵙는 것 같소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갤러모 씨. 뵌 적은 없습니다. 전 아마 아시겠지만 펠로독 부인이 간호사로 일하는 엘렌 맥킨토시의 약혼자입니다. 혹은 어젯밤까진 그랬죠. 아주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만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비밀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갤러모는 75살쯤 되어 보였고 매우 마르고 키가 컸으며 자세가 곱고 정정했다. 눈은 파랗고 차가웠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갤러모는 옷깃에 붉은 카네이션을 꽂은 회색 플란넬 양복으로 밝고 산뜻하게 차려입었다. 난 절대 약속을 하지 않는 걸 신조로 삼고 있다오, 케이지 씨. 약속이란 거의 언제나 불공평한 요구야. 하지만 당신이 펠로독 부인과 관계된 일인데다 정말로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성질의 문제라 장담한다면 한 번만 예외를 두겠소. 갤러모어가 말했다. 정말입니다, 갤러모어 씨. 난 그렇게 말하고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았다. 하나도 숨김없이. 심지어 내가 전날 위스키를 너무 많이 마셔버렸다는 사실까지 몽땅. 이야기가 끝날 즈음 갤러모는 흥미롭다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고운 손으로 예스러운 하얀 깃털펜을 집어들더니 그 깃으로 천천히 자신의 오른쪽 귀를 간지렸다. 케이지 씨, 그놈들이 왜 가짜 진주에 $5,000 요구하는지 짐작가는 바는 없소? 그가 말했다. 짐작을 해보라고 하신다면 특성상 아주 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감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갤러모어 씨. 갤러모어는 하얀 깃털을 왼쪽 귀 쪽으로 옮기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해보시오, 젊은이. 그 진주가 사실은 진짜였던 거죠, 갤러모어 씨. 당신은 펠로독 부인의 아주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쩌면 아주 어린 시절 연인이었을지도 모르죠. 어떤 선량한 목적 때문에 돈이 간절히 필요했던 펠로독 부인이 진주를 금혼식 선물을 팔기 위해 당신에게 맡겼을 때 당신은 그걸 팔아버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파는 신용만 했죠. 그리고 부인에게 당신 돈 2만 달러를 주고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든 가짜인 척하면서 진짜 진주를 돌려준 겁니다. 젊은이, 자넨 말솜씨보단 머리가 훨씬 더 좋구만. 갤러모우가 말했다. 그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가 고급 레이스 커튼을 걷고 번잡한 7번가를 내려다보았다. 그러고 나서 책상으로 돌아와 앉으며 다소 아쉬운 듯이 미소를 지었다. 당황스러우리만치 거의 정확한 얘기였어, 게이지 씨. 갤러모우가 말하곤 한숨을 쉬었다. 펠로독 부인은 자존심이 강한 여자야. 그렇지 않았다면 나도 그냥 2만 달러를 아무 담보 없이 제공했을 거예요. 난 어쩌다가 펠로독 씨의 재산을 공동 관리하게 됐어. 그리고 당시 금융시장 상황에서 부조리하게 재산의 원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친척과 연금 수령인들을 계속 돌볼 만큼 충분한 현금을 조달하기란 불가능함을 알고 있었소. 그래서 펠로독 부인이 진주들을 판 거이요. 적어도 그녀 생각엔 판 거지. 하지만 부인은 아무도 그 일을 몰라야 한다고 고집했어. 그래서 난 당신이 짐작한 일을 벌인 거라오. 별일도 아니었지.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가장할 수 있었어. 난 결혼을 한 적이 없다오, 게이지 씨. 그리고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 사실 당시에 그 진주는 내가 준 돈의 절반, 아니, 지금 받을 수 있는 가격의 절반도 안 나갔을 거예요. 난 이 친절한 노신사가 내 시선을 똑바로 받으면 난처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눈길을 떨구었다. 그러니 우린 그 5천 달러를 마련하는 게 좋겠소, 젊은 친구. 갤러모은 활달한 목소리로 곧장 덧붙였다. 훔친 진준 다른 세공한 보석보다 훨씬 거래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꽤 낮구만. 내가 당신 얼굴을 봐서 믿고 맡기겠다면 당신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겠소? 갤러모 씨, 전 당신에겐 완전히 낯선 자인데다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존경하는 부모님의 이름을 걸고 결코 비겁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저런 평범한 사람이 훌륭하기도 하구려, 젊은이. 갤러모우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리고 난 당신이 돈을 빼돌릴지도 모른다는 걱정 같은 건 전혀 하고 있지 않소. 엘렌 맥킨토시 양과 그녀의 남자친구에 대해서라면 당신이 짐작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알고 있거든. 게다가 당연히 그 진주들은 내 이름으로 보험이 들어있어.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이 일을 다뤄야겠지. 하지만 당신이나 당신의 그 웃긴 친구나 지금까지 아주 잘해온 것 같으니 끝까지 맡겨보도록 하지. 이 헨리란 친구는 정말 남자다운 것 같더구만. 다소 거칠긴 하지만 상당히 정이 들었습니다. 난 말했다. 갤러모은 하얀 깃털펜을 좀 더 놀리다가 커다란 수표책을 꺼내어 수표를 썼다. 그리곤 조심스럽게 앞지를 누른 뒤 수표를 책상 너머로 건넸다.
진주를 찾고 나면 보험회사에서 이 돈을 상환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지. 보험회사에서 내 사업을 좋아한다면야 아무 어려움도 없을 거야. 은행은 저쪽 모퉁이에 있으니까 내가 기다렸다가 전화를 받겠소. 아마 나한테 전화하지 않곤 현금을 안 내줄 테니까. 조심하시오, 젊은이. 다치지 말고. 갤러모어가 말했다. 갤러모어는 나와 다시 한번 악수했고 난 머뭇거렸다. 갤러모어 씨, 저한텐 누구보다 큰 신뢰를 보여주셨습니다. 난 말했다. 물론 제 아버지를 제외하고요. 내가 지독한 바보처럼 굴고 있지. 갤러모어가 독특한 미소를 띠고 말했다. 누군가 제인 오스틴 소설처럼 말하는 걸 너무 오랜만에 듣는 바람에 내가 호구가 된 모양이요.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조금 과장스럽게 말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작은 청을 하나 들어주시길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게 뭔가, 케이지. 절 지금 약간 멀리하고 있는 엘렌 맥킨토시 양에게 전화하셔서 제가 오늘은 술을 하나도 안 마셨고 또 당신이 저를 신뢰해서 아주 민감한 임무를 맡겼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기꺼이 그래주지, 월터. 그리고 맥킨토시 양이 믿을만하다는 건 내가 잘 아니까 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대충 알려주겠소. 난 그와 헤어져 수표를 들고 은행에 찾아갔다. 술랍게 직원은 나를 미심쩍게 쳐다보곤 자리를 뜨더니 한참 지나고 나서야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누구라도 예상할 듯한 꺼리는 기색으로 $100짜리 지폐들을 세기 시작했다. 난 반듯한 돈다발을 주머니에 넣고 말했다. 25센트짜리 동전 한 줄도 주세요. 25센트짜리 한 줄을요, 손님? 직원이 눈썹을 치켰다. 네, 팁으로 쓸 겁니다. 물론 포장채로 가져갔으면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10 주십시오. 난 뚱뚱하고 단단한 동전 뭉치를 받아 주머니에 넣은 다음 할리우드로 갔다. 헨리가 샤토 모레인 로비에서 거칠고 억센 손으로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날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보다 얼굴 주름이 좀 더 깊어진 것 같았고 숨결에선 위스키 냄새가 진동했다. 아파트로 올라가자 헨리는 열정적인 모습으로 나를 향했다. 잘 만났어? 헨리, 오늘 일을 얘기하기 전에 내가 오늘은 술을 안 마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고 싶어. 자네님이 술독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아. 내가 말했다. 기운 좀 차리려고 마셨을 뿐이야, 월터. 헨리가 약간 뉘우치듯이 말했다. 일자리가 있어서 소개소에 도착하니까 이미 물 건너갔더라고. 뭐 자넨 좀 좋은 소식 좀 있어? 난 자리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고 헨리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글쎄, 헨리, 자네한테 얘기를 해도 될지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지난밤 캔더지한테 그 모든 일을 해줬는데 말을 안 하는 것도 좀 옹졸한 것 같고. 헨리가 나를 바라보며 왼팔 근육을 꿈틀거리는 동안 난 잠시 머뭇거렸다. 그 진준 진짜였어, 헨리. 거래를 진행하라는 지시도 받았고 지금 내 주머니엔 $5,000,000가 들어있다고. 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헨리에게 간단히 설명해 주었다. 헨리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놀란 듯했다. No, 맙소사. 자네 말은 자네가 갤러모어란 사람한테 $5,000를 받았단 말이야? 그냥 그렇게? 정확히 그래, 헨리. 친구, 자네의 그 잘생긴 낯짝이랑 시시한 말솜씨에 뭔가 있는 게 분명해.
수많은 놈이 억만금을 주더라도 가지고 싶어 할 거야. 사업하는 사람한테서 5,000달러를 그렇게 얻어내다니. 하하, 이야, 난 원숭이 삼촌이 될 거야. 뱀의 아빠가 되거나 여성 클럽 점심에 등장하는 미키핀이 될 거야. 정확히 그 순간 마치 내가 건물 안에 들어간 걸 지켜보기라도 한 듯이 전화기가 울렸고 난 벌떡 일어나 전화를 받았다. 기다리던 목소리긴 했지만 가장 듣고 싶었던 목소린 아니었다. 오늘 아침엔 어때 보이시나, 게이지? 좀 나아 보이는군. 정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이쪽은 준비가 되었는데. 내가 말했다. 돈이 마련됐단 뜻인가? 바로 지금 내 주머니에. 그 목소린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처럼 들렸다. 우리가 대가를 제대로 받는다면 목걸이는 안전하게 돌려주겠다, 게이지. 우린 이런 일을 오래 해왔어. 약속을 어기진 않아. 그러는 즉시 소문이 퍼져서 누구도 우리랑 거래를 하지 않을 테니까. 그래, 쉽게 이해가 가는군. 난 말했다. 설명을 계속해봐. 난 차갑게 덧붙였다. 잘 들어, 게이지. 오늘 밤 정확히 8시에 퍼시픽 팰리세이드로 온다. 어딘진 알고 있나? 물론 선셋대로의 폴로 구장 서쪽에 자리한 작은 주거지역 아니야. 맞아. 선셋이 그곳을 똑바로 통과하지. 거기에 약국이 하나 있다. 밤 9시까지 하지. 거기서 오늘 밤 정확히 8시에 전화를 기다리도록. 혼자서 말이야. 여기서 혼자라는 건 이런 말이야, 케이지. 경찰도 힘쓰는 놈도 안 돼. 그곳은 황무지라서 우린 원하는 곳으로 너를 움직여 네가 혼자인지 확인할 방법이 다 있어. 전부 알아들었나? 내가 완전히 바보는 아니라고. 난 응수했다. 가짜 돈꾸러미 만들지 마라, 게이지. 돈은 다 검사할 거야. 총도 안 돼. 몸수색도 할 거니까. 우리 쪽 인원이면 충분히 너를 사방에서 감시할 수 있어. 우린 네 차도 알아. 그러니까 어리석은 지식은, 똑똑한 지식은, 실수건 무엇도 하지 마. 그럼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야. 돈은 어떤 식으로 준비했나? $100짜리 지폐야. 새 돈은 아주 적어. 난 말했다. 잘했군. 8시다. 똑똑하게 굴어, 게이지. 딸깍 소리가 들렸고 난 전화를 끊었다. 거의 즉시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엔 바로 그 목소리였다. 월터,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제발 용서해줘요, 월터. 갤러모 씨가 전부 얘기해 주셨어요. 나 너무 무서워요. 엘렌이 외쳤다. 무서울 거 하나도 없어. 펠로도 부인도 알고 계셔? 난 따뜻하게 말했다. 모르세요. 갤러모 씨가 말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지금 6번가에 있는 가게에서 전화하고 있어요. 월터, 정말 무서워요. 헨리랑 같이 가나요? 아쉽지만 아니야. 이미 얘기가 끝났어. 그들이 허용하지도 않을 거고 나 혼자 가야 돼. 월터, 정말 끔찍해요. 긴장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다고요. 무서울 거 하나도 없다니까. 그냥 단순한 거래일 뿐이야. 내가 그렇게 난쟁이도 아니잖아. 난 엘렌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월터, 알았어요. 나도 용기를 내볼게요. 그런데 아주 작은 거 하나만 약속해 줄래요? 한 방울도 안 마실게, 자기. 단 한 방울도 말이야. 난 단호하게 대답했다. 월터. 이런 종류의 대화가 좀 더 계속되었는데
나에겐 매우 즐거운 상황이었지만 아마 다른 이들은 크게 관심이 없을 것이다. 그 도둑들과 나 사이의 만남이 종료되는 대로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서야 우린 통화를 마쳤다. 전화를 끊고 돌아보니 헨리가 엉덩이 주머니에 넣어온 병의 술을 거의 다 마셔버린 상태였다. 헨리! 난 날카롭게 소리쳤다. 헨리는 혼란스러우면서도 단호한 표정을 띈 채 술병 너머로 나를 쳐다보았다. 잘 듣게나, 친구. 그가 낮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통화 내용으로 상황은 충분히 알고 있어. 잡초가 무성한 어딘가가 있고 거기로 자네가 혼자 가면 놈들이 오래된 수액 독약을 자네한테 먹이고 돈을 훔친 다음 자네를 버려두고 떠나는 거야. 목걸이는 그놈들 수중에 여전히 있고. 그렇게는 못해, 친구. 내 말하지. 그렇게는 안 된다고. 그는 마지막 말을 거의 외치다시피 했다. 헨리, 이건 내 임무고 내가 해야만 해. 난 조용히 말했다. 하! 헨리가 코웃음을 쳤다. 난 안 된다고 하겠어. 자넨 바보야. 하지만 좋은 놈이기도 하지. 내 말하지만 안 돼. 위스콘신 아이클버거가의 헨리 아이클버거가 사실 밀워키 아이클버거란 말은 그만해야겠거든. 어쨌든 안 된다면 안 돼. 두 손 들어 반대야. 헨린 다시 병을 들어 마셨다. 취하는 걸론 아무 도움도 안 되지. 난 다소 가혹하게 말했다. 헨린 병을 내리더니 거친 얼굴 가득 놀라움을 띠고 말했다. 취했다고? 월터? 그가 소리쳤다. 취했다고 했나? 아이클버거가 사람이 취했다고? 잘 들어, 친구. 우린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 그런데 내가 취하려면 3달은 걸릴 거야. 자네한테 3달쯤 시간이 있고 거기에 더해 아마 2만 리터가 넘는 위스키에 깔때기가 하나 있으면 나도 시간을 내서 아이클버거가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기꺼이 보여주겠어. 못 믿을 거야, 친구. 이 도시엔 휘어진 대들보 몇 개랑 부서진 벽돌 조각 한 무더기 말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라고. 그 한가운데는 맙소사. 자네랑 좀 더 같이 있다간 내가 영국식으로 말할 것 같아. 어쨌든 그 한가운데는 평화롭게 사방 80km 내에 살아있는 인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상태로 헨리 아이클버거가 등을 대고 누워서 태양을 향해 미소 짓고 있을 거야. 취해서 말이지, 월터. 곤드레 만드레 취해있지도 않고 컨트리클럽 일원처럼 취해있지도 않지. 하지만 그땐 내게 취했다는 말을 해도 되고 불쾌해하지도 않겠어. 헨린 자리에 앉아 다시 술을 마셨다. 난 침울하게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할 말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건 언젠가 하자고. 지금 난 그저 약을 마시고만 있을 뿐이야. 사람들이 알코올 진정 선망이라고 하는 증상이 약간이라도 없으면 난 내가 아니거든. 나야 술로 키워졌으니까. 난 자네와 같이 가겠어, 월터. 거기가 어디야? 헨리가 말했다. 해변 근처야, 헨리. 그리고 자네랑 같이 가진 않을 거야. 꼭 마셔야겠다면 마셔. 하지만 나랑 같이 갈 수는 없어. 자네 차는 크잖아, 월터. 난 뒷좌석 바닥깔개 밑에 숨겠어. 식은 죽 먹기야. 안 돼, 헨리. 월터. 자넨 좋은 녀석이야. 그러니 자네와 함께 가겠어. 술 냄새라도 좀 맡아봐. 좀 쇠약해 보이는구만. 헨리가 말했다. 1시간가량 실랑이를 벌인 끝에 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데다 굉장히 초조해지고 지쳐버렸다. 내가 치명적인 실수일지도 모를 일을 저지른 건 그때였다. 헨리의 감언 이설에 넘어가 위스키를 아주 조금,
순전히 의학적인 목적으로 마셔버린 것이다. 그러고 나니 훨씬 기분이 안정되어 이번엔 훨씬 더 많이 한 모금 마셨다. 그러고 보니 전날 아주 가볍게 저녁을 먹고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셨을 뿐 그 외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1시간이 더 흘렀을 무렵 헬린 위스키를 2병 더 사러 나갔다 왔고 난 새처럼 들떠 있었다. 모든 어려움이 사라진 데다 헨리가 차 뒷좌석의 깔개 밑에 숨어 나와 함께 거래 장소에 가야 한다는 것에도 진심으로 찬성한 뒤였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오후 2시가 되었을 무렵 난 졸기 시작했고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일곱. 다시 깨어났을 때 거의 어두워져 있었다. 난 당황하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또한 날카로운 고통이 관자놀이를 스쳤다. 하지만 겨우 6시 30분이었다. 난 아파트에 혼자였고 길어진 그림자가 어느덧 바닥을 슬며시 가로지르고 있었다. 탁자 위에 늘어선 빈 위스키 병들이 매우 혐오스러웠다. 헨리 아이클버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본능적인 고통스러움과 거의 동시에 그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난 서둘러 의자 등받이에 걸쳐놓은 윗도리로 다가가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다. 돈뭉치는 온전하게 그 안에 들어있었다. 짧은 순간 망설인 뒤에 은밀한 죄책감을 느끼면서 돈뭉치를 꺼내어 천천히 세어보았다. 지폐는 한 장도 없어지지 않았다. 난 돈을 다시 집어넣고 이런 불신감을 느낀 자신에게 미소를 지어보려 애썼다. 그러곤 불을 켜고 욕실에 들어가 머리가 다시 한번 비교적 맑아질 때까지 뜨거운 물과 찬물을 번갈아 맞으며 씻었다. 샤워를 마치고 새 속옷으로 갈아입고 있을 때 열쇠 구멍이 돌아가더니 헨리 아이클버거가 옆구리에 포장된 병 2개를 끼고 들어왔다. 헨린 진심 어린 애정을 담은 듯 보이는 시선으로 날 쳐다보았다. 자네처럼 잠으로 숙취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자야, 월터. 헨리가 감탄한 듯 말했다. 깨우지 않으려고 열쇠를 슬쩍 했어. 먹을 것도 좀 있어야겠고 술도 더 필요했거든. 그래서 자작을 좀 했지. 전에 말한 원칙엔 위배되는 짓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그래도 이제부턴 천천히 마시자고. 일이 끝날 때까지 신경이 곤두선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니까. 헬린 말하면서 병의 포장을 뜯어 나에게 술을 조금 따라주었다. 고맙게 그 잔을 받아 마시자마자 혈관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장담하건대 자네 그 주머니에 든 돈다발을 확인했겠지? 헨리가 빙글거리면서 말했다. 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괜찮아, 친구. 잘한 거야. 어쨌거나 자네가 헨리 아이클버거에 대해 대체 뭘 알겠나? 난 다른 일을 좀 했다네. 헨린 뒤로 손을 뻗어 엉덩이 주머니에서 짧은 자동 권총 하나를 꺼냈다. 그놈들이 거칠게 놀고 싶다면야. 나한테도 조금쯤 거칠게 놀아도 상관없는 $5짜리 쇳덩이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아이클버거가는 한번 겨냥하면 놓치는 법이 없어. 마음에 들지 않아, 헨리. 약속 위반이야. 난 엄하게 말했다. 빌어먹을 약속 따위. 놈들은 돈을 챙기게 됐고 경찰도 안 끼웠잖아. 난 그전 놈들이 목걸이를 제대로 넘겨주고 교묘한 술책을 부리지 않는지 지켜볼 거야. 헨리가 말했다. 그와 신랑이 보았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난 옷을 마저 입고 나갈 준비를 했다. 우린 한 모금씩 더 마셨다. 헨리가 주머니에 술이 가득 찬 병을 넣은 다음 우린 출발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헨리가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다. 내가 자네를 따라다니려고 밖에 택시 하나를 대기시켜 놓았어. 혹시 그놈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니까. 자네가 조용한 골목 몇 개를 돌고 있으면 내가 꼬리가 붙었는지 확인해 보겠어. 해변에 가까이 도착할 때까진 놈들이 따라붙진 않을 것 같지만. 돈 많이 들었겠는데, 헨리. 난 그렇게 말한 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길 기다리는 동안 지갑에서 $20짜리를 한 장 꺼내 헨리에게 주었다. 헨리는 마지못해 그 돈을 받았지만 결국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다. 난 헨리가 시킨 대로 할리우드대로 북쪽의 수많은 언덕길을 오르내리다가 뒤쪽 택시에서 의도적으로 울려대는 경적 소리를 들었다. 난 도로 한쪽에 차를 댔다. 헨리가 택시에서 내려 운전사에게 택시비를 치른 뒤 내 옆자리로 올라탔다. 이상 미행 없어. 난 몸을 계속 숙이고 있을 건데 뭐 좀 먹게 어딘가에 들르는 게 좋겠어. 이놈들과 거칠게 한바탕 하려면 배를 잔뜩 채워놔야 되거든. 헨리가 말했다. 그래서 난 서쪽으로 차를 몰아 선셋대로로 접어든 뒤 붐비는 드라이브인 식당에 차를 세웠다. 우린 카운터에 앉아 오믈렛과 블랙커피로 가볍게 식사를 했다. 그런 다음 계속 길을 갔다. 베버리 힐스에 도착하자 헨린 다시 차를 주택가의 수많은 골목길 사이로 들락거리게 하면서 차의 후방 유리를 통해 매우 세심하게 뒤를 살폈다. 마침내 완전히 안심한 우린 다시 선셋대로로 접어들어 벨에어와 웨스트우드 언저리를 무사히 통과하여 리베라 폴로 구장 앞에 섰다. 이곳에 자리한 분지엔 맨드빌 협곡이라 불리는 아주 조용한 곳이 있었다. 헨린 나에게 협곡 쪽으로 잠깐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우린 차를 세우고 헨리가 챙겨온 병에서 위스키를 조금씩 마셨다. 헨린 뒷좌석으로 기어가 자동 권총을 든 채 손에 닿기 편리한 곳에 술병을 내려놓고 바닥에 커다란 몸을 웅크린 다음 깔개로 몸을 덮었다. 그 뒤 난 다시 여행을 계속했다. 퍼시픽 팰리세이드란 동네는 거주자들이 다소 일찍 잠자리에 드는 모양이었다. 중심가라 불릴 만한 곳에 도착했을 때 은행 옆에 자리한 약국을 빼곤 문을 연 곳은 하나도 없었다. 난 차를 세웠다. 헨린 뒷좌석 깔개 아래에서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내가 어두운 보도에 섰을 때 희미하게 꿀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약국으로 들어가 시계를 보니 8시가 되기 15분 전이었다. 담배 한 갑을 사서 한 개배에 불을 붙인 뒤 문이 열려있는 공중전화 부스 옆에 자리를 잡았다. 육중한 몸에 얼굴이 붉고 나이를 알 수 없는 약사가 작은 라디오를 엄청나게 크게 틀어놓고 바보 같은 연속극을 듣고 있었다. 난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으니 소리를 줄여달라고 그에게 부탁했다. 약사는 소리를 줄여주었지만 선뜻 그런 것은 아니었다. 곧바로 가게 뒤쪽으로 물러나더니 그때부터 작은 유리창 너머로 나에게 증오가 담긴 시선을 보냈다. 약국 시계가 정확히 8시가 되기 1분 전을 가리켰을 때 부스 안에서 전화기가 날카롭게 울렸다. 난 서둘러 그 안에 들어가 문을 꼭 닫았다. 수화기를 집어들었을 때 나도 모르게 조금 떨고 있었다. 전과 같은 차가운 금속성의 목소리였다. 게이지, 네, 게이지요. 내가 말한 대로 했나? 그래, 돈은 주머니에 있고 완전히 혼자야. 상대가 아무리 도둑이라도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느낌이 싫긴 했지만 난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럼 잘 들어. 온 길을 90m 정도 돌아가서 소방서 옆에 닫힌 주유소가 있어.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어.
옆에 남쪽으로 비포장도로가 있다. 그 길을 따라 1km쯤 달리면 하얀 울타리가 도로를 가로지르고 있다시피 하지. 그 울타리의 왼쪽으로 차 한 대쯤은 집어넣을 수 있을 거야. 라이트를 줄인 채 울타리를 지난 다음 그대로 작은 언덕을 따라 셀비어가 우거진 분지로 내려가. 거기에 차를 세우고 라이트를 끈 다음 기다린다. 알아들었나? 완벽하게 정확히 그대로 하지. 난 차갑게 말했다. 잘 들어, 친구. 그 주변 800m 내엔 집 한 채 없고 사람 하나 없어. 거기까지 가는데 10분 주지. 지금 이 시간에도 넌 감시당하고 있다. 혼자서 빨리 와. 그렇지 않으면 헛수고로 돌아가게 될 거야. 성냥불을 켜거나 담뱃불을 붙이거나 손전등도 쓰지 마. 바로 출발해. 전화는 그대로 끊어져서 난 부스를 나왔다. 내가 약국 밖으로 나서자마자 약사가 라디오로 달려들더니 터질 정도로 크게 볼륨을 키웠다. 난 차에 올라탄 뒤 방향을 돌려 지시받은 대로 선셋대로를 다시 돌아갔다. 헬린 뒷좌석 바닥에서 무덤처럼 조용히 있었다. 이제 난 신경이 매우 예민해져 있었지만 우리가 가져온 술은 모두 헨리한테 있었다. 곧바로 소방서가 나왔고 그 정면 창문 너머로 소방관 넷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빨갛고 파랗고 하얀 주유소를 지나 오른쪽으로 꺾어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그러자 차가 내는 낮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밤이 너무나 고요해져서 사방에서 귀뚜라미와 청개구리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어딘가 근처 습지에선 고독한 황소개구리가 쉰 목소리를 내질렀다. 길은 내려가다 다시 오르막이 되었고 저 멀리서 노란 창문이 보였다. 그때 달도 없는 밤의 암흑 속에서 희미한 하얀 장애물이 길을 가로막으며 유령처럼 내 앞에 나타났다. 난 그 울타리 옆에 난 공간을 알아보고 헤드라이트 빛을 줄인 다음 조심스럽게 그 사이로 차를 몰았다. 거칠고 짧은 언덕길을 내려가 달걀 모양으로 우묵하게 팬 공터에 다다랐다. 나지막한 텀블들에 둘러싸인 그곳엔 빈 병과 캔, 종이들이 가득 버려져 있었다. 하지만 늦은 시간이라 인적은 완전히 끊긴 채였다. 난 차를 세우고 시동과 라이트를 끈 다음 손을 운전대에 올려놓은 채 가만히 앉아 있었다. 뒷자리에 있는 헨리에게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난 아마 5분쯤 기다렸을 것이다. 하지만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난 듯이 느껴졌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고독했으며 내 기분도 좋지 않았다. 마침내 뒤쪽에서 희미한 기척이 들려서 뒤를 돌아 깔개 밑에서 나를 바라보는 헨리의 희끄무레한 얼굴을 마주했다. 헨리가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뭐 좀 있어, 월터? 내가 격렬하게 고개를 저어대자 헨리는 다시 한번 깔개를 끌어당겨 얼굴 위로 덮었다. 희미하게 꿀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15분이 흐르고 나자 난 한번 움직여보기로 했다. 이쯤 되니 기다리느라 긴장해서 온몸이 뻣뻣했다. 그래서 대담하게 차문을 열고 거친 땅바닥에 발을 내딛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서성거렸다. 시간이 점점 더 느릿느릿 흘러갔다. 30분 이상이 지나자 난 참을 수가 없어졌다. 뒷좌석 창문 쪽으로 다가가 안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헨리, 우리가 아무래도 아주 싸구려 수법에 넘어간 것 같아. 캔디지 씨가 지난밤 자네가 자기를 다룬 방식 때문에 저급한 장난질을 친 게 아닌지 굉장히 염려되는군 그래.
아무도 없는 데다가 여기로 들어오는 길은 하나뿐이야. 우리가 예상했던 협상 장소는 아주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 그 망할 자식. 헨리가 속삭이더니 꿀꺽거리는 소리가 차 안의 어둠 속에서 반복됐다. 그리고 헨리가 몸을 움직이더니 깔개를 치우고 모습을 드러냈다. 차문이 내 몸을 밀어내면서 열렸다. 헨리의 머리가 나타났다. 그는 자기 눈이 닿는 모든 방향을 살펴보았다. 차 발판에 앉아. 헨리가 속삭였다. 내가 나가겠어. 그놈들이 덤불 속에서 지켜보고 있더라도 머리 하나만 보일 거야. 난 헨리가 시키는 대로 옷깃을 세우고 모자를 눈 위까지 끌어내렸다.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밖으로 나와 소리 없이 차문을 닫은 헨린 내 앞에 서서 눈이 닿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손 안에서 작은 총이 희미하게 빛을 발했다. 우린 그런 식으로 10분 넘게 기다렸다. 그러다가 헨리가 화를 내며 신중함 따위는 바람에 날려버렸다. No! 망했어! 그가 소리쳤다. 무슨 일인지 알겠어, 월터? 아니, 헨리, 모르겠어. 시험해 본 거야. 그런 거라고. 어딘가에서 이 더러운 머시기가 자네가 협조적인지 확인해 본 거라고. 그러곤 오늘 그 약국에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야. 진짜 백금 자전거 바퀴 한 쌍 걸고 말하건대 자네가 약국에서 받은 전화는 장거리 전화였을 거야. 그래, 헨리. 듣고 보니 분명히 그런 것 같아. 내가 슬프게 말했다. 그렇다고 친구. 놈들은 시내를 떠나지도 않은 거야. 자네를 비웃으면서 멋들어진 타구 옆에 앉아있는 거라고. 그리고 내일 다시 자네한테 전화를 했어. 이제까진 잘 진행되었지만 자신들은 신중해야 했다고 하면서 오늘 밤엔 샌페르난도 밸리쯤에서 보자고 하곤 자기들이 수고를 더 해야 하니 $10,000로 값을 올리겠다고 하겠지. 난 돌아가서 이 캔드지를 아작내서 아예 왼쪽 다리를 찾아 헤매게 만들겠어. 글쎄, 헨리. 자네가 계속 같이 오겠다고 고집하는 바람에 어쨌건 나도 시키는 대로 정확히 하진 않았으니까. 게다가 놈들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할지 몰라. 내 생각에 지금 최선의 행동은 시내로 돌아가서 내일 다시 기회가 있길 바라는 거야. 그리고 자넨 간섭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약속해주게. 내가 말했다. 정신 나갔어? 헨리가 화를 냈다. 내가 없으면 녀석들이 자네를 고양이가 아니라 카나리아 다루듯 다룰 거라고. 자넨 착한 남자야, 월터. 하지만 베이비 릴로이만큼이나 아는 게 없어. 이놈들은 도둑이고 신중하게만 다루면 $20,000가 생길지도 모르는 목걸이를 가지고 있다고. 빨리 돈을 얻고 싶겠지만 동시에 최대한 쥐어짜내고 싶기도 할 거야. 내 그 뚱보 이태리놈 캔드지한테 당장 가지. 이 멍청이에게 이제껏 고안되지 않은 온갖 수단을 다 쓸 수 있을 테니까. 이봐, 헨리. 폭력은 쓰지 말라고. 내가 말했다. 헨리가 코웃음을 쳤다. 그 자식들 때문에 뒷무릎이 저리다고. 헨린 왼손으로 술병을 들어 입술에 대고 개걸스럽게 마셨다. 그런 다음 목소리가 조금 낮아지더니 훨씬 더 온화하게 들렸다. 좀 마시는 게 좋을 거야, 월터. 파티는 엉망이 되었지 않나. 자네가 맞을지도 모르겠어, 헨리. 난 한숨을 쉬었다. 내 위장이 반 시간 내내 가을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겠어. 그제야 난 대담하게 일어나 헨리 옆에 서서 그 불타는 액체를 마음껏 목구멍에 들이부었다.
그 즉시 용기가 돌아왔다. 헨리에게 다시 병을 건네자 그는 차 발판 위에 조심스럽게 병을 내려놓았다. 내 옆에선 헨리는 짧은 자동 권총을 거대한 손바닥에 올려놓고 위아래로 춤추게 하고 있었다. 그놈들을 다루는데 연장은 필요 없겠지. 피를 먹으라지. 헨리가 팔을 휘둘러 던지자 권총은 덤불 사이에 떨어지며 약하게 쿵 하는 소리를 내었다. 헨리는 차에서 떨어지더니 양손을 허리에 대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난 헨리의 옆으로 가서 희미한 빛 속에서 떠오른 그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미묘한 감정이 솟아났다. 헨리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새 그에게 상당한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럼 헨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침내 나는 말했다.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 헨리가 천천히 비통하게 말했다. 그리고 잔뜩 마시고 취하자고. 헨리는 주먹을 말아주고 천천히 흔들었다. 그런 다음 몸을 돌려 날 마주보았다. 그래, 달리 뭘 어쩌겠어. 집에 가는 일, 친구. 그것만 남았어. 헨리가 말했다. 아직은 아니지, 헨리. 난 부드럽게 말했다. 난 주머니에서 오른손을 꺼냈다. 내 손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오른손은 그날 아침 은행에서 얻은 포장된 25센트 한 줄을 쥐고 있었다. 이 동전들을 감싼 덕분에 커다란 주먹이 만들어져 있었다. 잘 자게, 헨리. 난 조용히 말하면서 팔과 몸의 무게를 몽땅 실어 그 주먹을 휘둘렀다. 자네 나한테 투 스트라이크를 먹였지, 헨리? 하지만 아직 큰 거 한 방이 남아있었다고. 내가 말했다. 하지만 헨리는 듣고 있지 않았다. 묵직한 금속을 말아진 주먹이 어지간히 정통으로 그의 턱을 가격한 것이다. 헨리의 다리가 흐물흐물하게 풀리더니 내 소매를 스치며 앞으로 고꾸라졌다. 난 재빨리 뒤로 물러섰다. 헨리 아이클버건 사지가 고무장갑처럼 풀린 채 미동도 없이 바닥에 뻗어버렸다. 난 조금 슬픈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헨리가 움직이길 기다렸지만 그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 반응 없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채 엎어져 있었다. 난 25센트 동전들을 주머니에 덜어넣은 다음 헨리 위로 몸을 구부린 채 곡물 자루처럼 그를 굴리면서 철저히 수색했지만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진주 목걸이를 찾아낼 수 있었다. 목걸이는 왼쪽 발목에 툴툴 말려 양말 속에 숨어 있었다. 그래, 헨리. 헨리는 들을 수도 없었지만 난 마지막으로 말을 건넸다. 비록 도둑이긴 하지만 자넨 신사다웠어. 오늘 오후만 해도 자넨 12번도 더 돈을 챙겨갈 수 있었어. 나한텐 아무것도 안 남기고 말이야. 방금 자네 손에 총이 들려있을 때도 돈을 가져갈 수 있었겠지만 그마저도 참더군. 총까지 던져버려서 우린 1대1로 마주서게 됐어. 어떤 도움도 없이, 어떤 방해도 없이. 그런데도 자넨 망설였어, 헨리. 사실 성공적인 도둑치곤 자네가 너무 오래 망설였다고 생각해. 하지만 스포츠 정신을 지닌 남자로서 자네를 그저 더 높이 평가할 뿐이야. 잘 지내게, 헨리. 행운을 빌어. 난 지갑을 열어
$100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어 헨리가 자기 돈을 넣던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그런 다음 차로 돌아가서 위스키 병을 꺼내 한 모금 마신 뒤 코르크 마개를 꽉 끼워 헨리의 옆에, 편리하게 오른손 옆에 놓아주었다. 그가 깨어나면 술이 필요하리라 확신했던 것이다. 8. 집에 돌아오자 10시가 넘은 시각이었지만 난 곧장 전화기로 가서 엘렌 맥킨토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사랑, 목걸이 찾았어. 난 외쳤다. 전화선 너머에서 엘렌이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다. 월터, 다치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진 않았겠죠? 그냥 돈만 받고 보내주던가요? 엘렌은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모습으로 물었다. 그들은 없었어. 갤러모 씨의 돈도 아직 그대로고 거기엔 헨리만 있었어. 난 자랑스럽게 말했다. 헨리! 엘렌이 아주 이상한 목소리로 소리질렀다. 하지만 내 생각엔 당장 이리 와요, 월터. 그리고 나한테. 나한테서 위스키 냄새가 날 텐데, 엘렌? 내 사랑, 당연히 필요했었겠죠. 바로 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난 거리로 나가 서둘러 카론델레 파크로 달려가 곧바로 펠로도가에 도착했다. 엘렌이 베란다로 나와 나를 맞이했고 저택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우린 손을 꼭 마주잡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난 최대한 간략하게 엘렌에게 전말을 들려주었다. 마침내 엘렌이 말했다. 하지만 월터, 헨리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헨리와는 친구가 된 줄 알았는데. 게다가 전화기에 들린 그 목소리인... 친구였지, 헨린. 난 조금 침울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헨리가 실패한 거고. 전화기의 그 목소리로 말하면야, 그야 사소한 문제니까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었을 거야. 헨린 그러느라 몇 번이고 나하고 떨어져 있었어. 나한테 고민을 안겨준 건 아주 작은 부분이야. 캔드지에게 내 아파트 이름을 적은 개인 명함을 주고 난 뒤에 헨린 한패에게 우리가 캔드지를 만났고 그에게 내 이름과 주소를 전달했다는 걸 알려주어야 됐지. 왜냐하면 어떤 잘 알려진 뒷골목 인물을 하나 찾아가서 진주를 되찾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자는 바보 같은, 아니 어쩌면 그렇게 바보 같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었을 때 헨리에겐 절호의 기회였을 테니까. 그때 누군가가 전화를 하면 나야 당연히 캔드지와 대화를 나누고 그에게 우리의 문제를 전한 결과로 걸려온 전화라고 생각할 테니까 말이야. 하지만 처음 아파트로 전화가 왔을 때 헨리에겐 캔드지를 만났다고 한패에게 전할 만한 기회가 없었어. 뭐 어떤 속임수를 쓴 게 분명했지. 그때 어떤 차가 우리 뒤를 받아서 헨리가 그 운전자를 혼내러 갔던 일이 생각나는 거야. 물론 그 충돌은 고의적이었어. 헨리가 의도적으로 그런 기회를 만든 거야. 한패가 그 차에 타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헨리는 그 운전자에게 소리 지르는 척하면서 필수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어. 하지만 그건 정말 사소한 문제잖아요. 내가 정말 알고 싶은 건 헨리가 진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엘렌이 약간 참을성 없이 얘기를 듣고 있다가 말했다. 당신이 헨리가 훔쳤다고 말했잖아. 상당히 확신하고 있었고 헨리는 아주 끈질긴 인물이야. 그러면 경찰이 어떻게 나오든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직업을 구했다가 한참 뒤에 진주를 되찾아서 조용히 이 지역을 떠날 법해. 내가 말했다.
어두운 베란다에서 엘렌은 성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월터! 그녀가 날카롭게 불렀다. 당신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그것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을 테고, 확신이 없었다면 당신이 헨리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난 당신을 잘 아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다고요. 글쎄, 엘렌. 난 겸손하게 말을 꺼냈다. 사실 아주 작은 단서가 하나 더 있긴 했어.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도 쉽게 지나쳤을 법한 사소한 일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난 보통 쓰는 아파트 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기부금을 달라느니 하는 사람들이 귀찮아서. 내가 사용하는 전화는 전용 회선이고, 이 전화기의 번호는 전화번호부에 안 나와 있어. 하지만 내가 헨리의 패거리한테서 받은 전화는 그 전화기로 왔거든. 헨리는 내 아파트에 한참 있었지. 난 신중하게 굴어 캔드지 씨한테 그 번호를 주지 않았어. 캔드지한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헨리한테 그 진주가 있으리라 확신했거든. 헨리가 숨겨놓은 진주를 들고 나오게 할 수만 있으면 됐던 거야. 내 사랑. 엘렌은 외치며 내 목에 팔을 감았다. 당신 정말 용감해요. 그리고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정말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헨리가 나한테 반했다는 말 믿어요? 하지만 그건 내게 전혀 흥미롭지 않은 주제였다. 난 엘렌에게 진주를 맡긴 다음 시간이 늦은지라 곧장 랜싱 켈로모의 자택으로 달려가 그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돈을 돌려주었다. 몇 달 뒤, 기쁘게도 호놀룰루 소인이 찍히고 아주 질 나쁜 종이에 쓴 편지가 한 통 도착했다. 이봐, 친구. 그날 자네가 날린 노가웃 펀치는 동전이었어. 자네한테 그런 게 있으리라 생각지 못했어. 물론 대비도 안 되어 있었고. 하지만 꽤 멋진 한 방이어서 덕분에 한 주 동안 이를 닦을 때마다 자네가 생각났어. 내가 떠나야 됐던 게 참 안타까워. 자넨 엉뚱한 면이 있긴 해도 좋은 친구였는데 말이야. 내가 있는 곳이 수천 킬로미터 넘어 이 편지가 배달되는 곳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서 밸브에 기름칠이나 하는 대신 지금 당장 자네랑 술이나 한잔하고 싶군. 자네가 알았으면 하는 일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정직한 거야. 난 그 늘씬한 금발머리에게 정말로 깊이 빠져 있었고 그게 내가 그 노부인을 떠난 진짜 이유야. 진주를 훔친 건 남자가 여자한테 얼이 빠졌을 때 생기는 별스러운 생각들 중 하나에 불과해. 그 사람들이 그 진주를 그런 빵 상자에 대충 넣어두는 건 범죄라고. 그리고 난 한 번은 지부티에서 프랑스 사람 밑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 진주랑 눈덩이를 구별할 줄은 알아. 하지만 우리 둘만 남은 그 덤불이 무성한 땅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했을 때 난 너무 물러져서 거래를 성공시킬 수가 없었던 거야. 그 금발머리에게 내가 안부를 묻더라고 전해줘. 영원한 친구 헨리 아이클버거. 가명이야. 출신 자네 아나? 자네에게 전화질을 했던 놈이 자네가 내 조끼에 넣어둔 $100의 절반을 갈취하려고 하더군. 그 멍청이를 흠씬 두들겨 패야 했어. 친구 헨리 아이클버거. 레이먼드 챈들러. 진주는 성가셔. 완결. 오늘 밤
책 한 잔.